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드를 짜는 게 개발자의 거의 전부였던 시대가 이제 정말 저물고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코드를 대신 그것도 아주 잘 써주기 시작하면서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는 직업의 의미가 그야말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서 우리는 앞으로 뭘 해야 할지 그 방향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 누가 했는지 아세요? 무려 20년 경력의 베테랑 개발자가 AI 코딩 도구를 처음 보고 나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정말 열심히 갈고 닦은 내 기술이 마치 하룻밤 사이에 가치를 잃어버린 화폐처럼 느껴지는 이 충격. 혹시 여러분도 이런 기분 조금이라도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맞아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날 거의 모든 개발자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을 겁니다. 단순히 코드를 짜는 걸 넘어서 우리의 새로운 역할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한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AI 코딩 도구의 발전이 도대체 얼마나 갑작스럽고 또 압도적이었는지, 우리가 항해하는 이 바다가 얼마나 빨리 변해버렸는지 그 변화의 속도를 먼저 한번 체감해 보겠습니다. AI 코딩 도구의 발전.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이 변화가 결코 점진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처음 GitHub 코파일럿이 나왔을 때만 해도 꽤 편리한 자동 완성 기능이네? 딱 이 정도였죠. 그런데 GPT-4가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이젠 단순한 조수를 넘어서 프롬프트 한 줄만으로 앱 전체의 뼈대를 세우는, 이건 뭐 말 그대로 눈사태 같은 혁명이 시작된 겁니다. 30분! 이 숫자가 바로 그 충격적인 속도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전에는 개발자 한 명이 정말 하루 종일 매달려야 했던 기본적인 CRUD 기능 구현 있잖아요. 이거 이제는 단 30분 만에 뚝딱 완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와,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역할이 뭐였더라? 하고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숫자죠. 그런데 말이죠. AI가 코드를 이렇게 순식간에 만들어낸다고 해서 위대한 소프트웨어가 저절로 탄생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바로 여기서부터 새로운 문제가 시작됩니다. 비유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칼을 손에 쥐고도 정작 무슨 요리를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이 비유가 정말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것 같아요. 아무리 뛰어난 번역기가 나와도 위대한 작가가 사라지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AI는 어떻게 코드를 쓸지는 너무나 잘 알지만 무엇을 그리고 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은 전혀 없어요. 그 이야기는 여전히 작가, 바로 우리 개발자의 몫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자, 다른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AI는 세상 모든 최신 기구가 쫙 갖춰진 완벽한 주방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주방에서 어떤 메뉴를 선보일지, 또 어떤 맛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지 결정하는 셰프가 없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AI는 최고의 도구를 제공할 뿐 세상을 놀라게 할 레시피를 만드는 건 여전히 우리 개발자의 역할입니다. 이런 생각의 전환, 이게 단순히 이론에만 머무르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실제 채용 시장과 고객의 요구사항 속에서 정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채용 공고만 봐도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과거에는 리액트, 자바 같은 특정 도구의 숙련도를 몇 년 이상인지 묻는 게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지금 시장은요, 시스템 설계 경험, 요구사항 분석 능력처럼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능력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벽돌을 잘 쌓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집을 지을지 처음부터 설계하는 건축가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고객의 요구사항도 똑같이 진화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리액트라는 망치를 써서 웹사이트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다면 이제는 우리 직원들이 쓸 효율적인 주문 시스템이라는 집을 지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와 가치가 중요해진 시대가 온 거죠. 그렇다면 이 AI 시대의 개발자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AI가 결코 복제할 수 없는 우리 인간만이 가진 고유의 능력에 있습니다. AI는요, 이 버튼을 파란색으로 바꿔줘 같은 명령은 정말 완벽하게 수행해요. 하지만 그 사용자가 왜 그 버튼을 누르기 주저하는지, 그 작은 기능 하나가 비즈니스 전체에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맥락을 읽어내고 복잡하게 얽힌 현실 속에서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제 실력 있는 개발자의 정의도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단순히 버그 없는 코드를 짜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걸 왜 만들어야 하는지 깊이 이해하면서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올바르게 이끌어서 해결책을 설계하는 사람. 바로 이게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진짜 실력입니다. AI와 인간의 역할을 이렇게 비유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AI는 개별적인 나무, 하나하나는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거대한 숲, 다시 말해 전체 시스템의 일관성과 구조를 설계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통찰력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AI를 경쟁자로 보는 게 아니라 최고의 파트너로 삼고 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I와 개발자의 관계는 마치 말과 기수의 관계 같아요. 말은 엄청나게 빠르고 강력한 힘을 제공하죠.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결정하는 건 기수입니다. AI는 우리의 강력한 말이고 우리는 그 방향을 제시하는 기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협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자, 첫째, 우리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사용자의 진짜 문제가 뭔지 파고드는 문제 정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그 문제를 해결할 전체 시스템의 청사진을 그리는 설계자가 되어야 하고요. 셋째, 그 설계도에 따라서 AI에게 명확하고 제약이 있는 지시를 내리는 지휘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꼼꼼히 검토하고 개선하면서 최종 품질을 책임지는 관리자가 되는 거죠. 모든 핵심 결정은 언제나 우리 손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결코 코딩의 종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복적인 코드 작성에서 해방되어서 문제의 본질을 더 깊이 파고들고 위대한 설계를 창조하는 진정한 설계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AI가 벽돌을 만드는 시대에 우리는 세상을 바꿀 건축물을 설계하는 위대한 건축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위에서 우리가 나아갈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코드를 대신 짜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코딩 속도는 비교도 안 되게 빨라졌죠. 근데 역설적이게도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은 오히려 더 길어졌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AI 시대의 개발자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뭔지, 개발의 새로운 전략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최첨단 자동차를 손에 넣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손에는 AI라는 정말 강력한 도구를 쥐어줬습니다. 근데 이 도구로 어디를 향해 가야 할까요? 진짜 문제는 코드를 얼마나 빨리 만드냐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AI 시대에 우리의 진짜 일은 과연 뭘까요? 코드 짜는 건 점점 자동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가치는 기계가 잘하는 영역을 넘어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의성과 통찰력, 그러니까 문제를 정의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능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AI 역설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코딩 도구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그래서 도대체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지? 이 질문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도구가 좋아질수록 그 도구를 쓰는 목적이 더 중요해지는 법이니까요. 마치 망치가 좋아질수록 어디에 못을 박을지 결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처럼요. 자, 이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다른 렌즈를 통해 문제를 봐야 합니다. 하나는 기획자의 렌즈, 다른 하나는 개발자의 렌즈죠.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 두 관점이 어떻게 문제를 파고들고 해결해 나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교육회사에서 이런 요청을 했다고 상상해보죠. 동영상 강의를 올리고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사이트 하나 만들어주세요. 아주 흔하고 간단해 보이는 요구사항이죠? 하지만 정말 뛰어난 기획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질문을 던집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뭘까요? 기획자의 역할은 단순히 시키는 걸 받아 적는 게 아니라 그 표면 아래에 숨어 있는 진짜 비즈니스 문제나 사용자 문제를 파고드는 거거든요.
조사를 해봤더니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온라인 강의의 평균 완강률이 고작 10%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0명 중에 9명은 강의를 끝까지 듣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의 본질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진짜 문제는 강의를 들을 수 있냐 없냐의 접근성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끝까지 학습을 이어나가게 만들 동기부여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문제 정의가 이렇게 바뀝니다. 단순히 온라인 강의 플랫폼 구축이라는 표면적인 문제에서 학습 완강률을 높이는 시스템 구축이라는 진짜 문제로요. 문제가 이렇게 바뀌면 당연히 해결책의 방향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바로 여기서 두 렌즈의 역할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기획자는 왜 학생들이 포기할까? 라면서 왜에 집중합니다. 사용자의 필요나 비즈니스 목표 같은 것들이죠. 반면에 개발자는 어떻게 하면 수만 명이 써도 끄떡없는 리마인더 시스템을 만들지? 하면서 기술적인 어떻게를 고민합니다. 기획자가 그린 이상적인 그림과 개발자가 만든 현실적인 설계가 만나야 비로소 진짜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다. 이처럼 AI 시대의 가치 창출은 단순히 코드를 짜는 행위에서 전략적으로 시스템 전체를 구상하는 설계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획자는 말이죠. 마치 한 편의 연극을 쓰는 극작과 같아요. 사용자의 감정적인 여정을 설계하고 그들의 경험을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거죠. 기술적인 구현보다는 전체 스토리의 흐름, 그리고 사용자의 동기부여에 집중하는 역할입니다. 반면에 개발자는 거대한 건물의 설계도를 그리는 건축가와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스템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결정하는 데이터 흐름이라던가 서버 구조 같은 내부의 뼈대를 튼튼하게 설계하는 역할이죠. 자, 그럼 이런 시스템 아키텍처, 그러니까 설계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더 복잡한 예시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복잡한 시스템을 관리하는 핵심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계층형 아키텍처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시스템을 각자 다른 책임을 가진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각 층을 독립적으로 고치거나 개선하기가 쉬워져서 전체 시스템을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보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온라인 쇼핑몰은 크게 3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고객과 판매자가 직접 만나는 상점, 바로 UI 계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상점이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보이지 않는 규칙, 예를 들면 가격 계산이나 재고 관리를 다루는 비즈니스 로직 계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품과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거대한 창고 역할의 데이터 계층이 있죠. 각 층이 자기 역할에만 충실하니까 전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미래의 모습입니다. 기획자와 개발자는 더 이상 둘만 협업하는 게 아니에요. AI를 하나의 팀원으로 받아들이고 직접적으로 함께 일해야 합니다. 기획자가 AI와 협업할 때는 아주 풍부한 맥락을 줘야 합니다. 그냥 진도 관리 페이지 디자인해줘라고 하면 AI가 뭘 알겠어요? 그게 아니라 3개월 안에 취업하려는 30대 직장인이 퇴근하고 스마트폰으로 코딩 강의 진도를 확인하는 인터페이스처럼 구체적인 사용자, 목표, 제약 조건을 알려줘야 AI가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개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영상 스트리밍 기능 만들어줘라는 애매한 요청 대신에 동시 접속자 1만 명, 1080p 화질, AWS 기반의 월 예산은 $5,000 이내와 같이 규모, 성능, 예산 같은 구체적인 기술 제약 사항을 명시해야 AI가 효과적으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거죠. 결국 협업 방식 자체가 이렇게 진화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기획자가 요구사항을 정의해서 넘겨주면 개발자가 구현하는 좀 선형적인 방식이었잖아요. 이제 AI 시대에는 기획자와 개발자가 함께 AI에게 맥락을 제공하고 AI가 제안한 설계와 코드를 최종적으로 인간이 검토하고 최적화하는 하나의 통합적인 파트너십으로 바뀌는 겁니다. AI는 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코드로 무엇을 어떻게 만들지 결정하는 이 거대한 설계도는 과연 누가 그려야 할까요? 결국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복잡한 문제를 꿰뚫어 보고 명확한 구조로 바꾸는 바로 우리 인간의 전략적인 설계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I 시대에 우리 인간만이 가진 그 무언가, 대체할 수 없는 강점이 대체 뭘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AI한테 뭘 시키면 정말 완벽하게 해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진짜로 원했던 건 기가 막히게 노출 때가 많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이 차이를 보세요. AI는 마치 완벽한 번역기 같아요. 지시사항에 무엇은 기가 막히게 실행하는데 그 안에 숨어있는 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이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공간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동네에 있는 작은 카페에 디지털 주문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된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카페를 무대로 펼쳐집니다. 자, 인간의 첫 번째 비장의 무기입니다. 바로 AI는 절대 읽지 못하는 문맥, 그러니까 그 주변 상황을 읽어내는 능력이에요. 이 카페 사실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정말 정신없이 바쁜 아침 출근 시간, 또 다른 하나는 세상 평화롭고 여유로운 오후 시간이죠. 아침에는 다들 1초가 급한데 오후에는 느긋하게 메뉴를 고르고 싶어 하잖아요. 고객의 피로가 시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일을 AI한테 맡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런 식의 아주 논리적이고 어찌 보면 좀 융통성 없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을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죠. 근데 아침이든 오후든 똑같은 화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하지만 사람은 다르죠. 이 문맥이라는 걸 읽으니까요. 아하, 아침에는 사람들이 바쁘니까 원터치로 바로 주문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오후에는 시간 많으니까 옵션을 자세하게 고를 수 있게 해줘야지. 이렇게 시간에 따라 시스템이 스스로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이죠. 여기서 이게 바로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단순히 주문 시스템 만들기가 아니었던 거죠. 알고 보니 진짜 문제는 아침에 혼자 일하는 직원이 이 바쁜 시간을 어떻게 감당하게 할 것인가였어요. 이런 깊은 수준의 문맥은 오직 사람이 관찰해야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강점입니다. 이건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맞춰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능력 같은 거예요. 바로 큰 그림을 보는 힘이죠. AI는 이런 개별 기능들 하나하나는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요. 메뉴 관리 최고죠. 결제 시스템 완벽합니다. 그런데 AI 눈에는 이게 그냥 따로따로 노는 작업 목록일 뿐이에요.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이걸 뭘로 묶어내느냐? 바로 이 고객 경험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묶어내는 겁니다. 이 모든 기능들이 합쳐져서 손님에게 어떤 느낌을 줄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이 제시하는 방향성입니다. 이런 비유가 있어요. 정말 딱 들어맞는 비유인데 AI가 저마다 완벽한 연주를 하는 최고의 연주자들이라면 인간은 그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하나의 멋진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지휘자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그냥 주문만 받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단골 손님을 알아보고 늘 드시던 아메리카노 맞으시죠? 하고 먼저 물어봐 주는 거예요. 매출 데이터랑 고객 정보를 연결해서 이런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고객 경험이라는 큰 그림을 보고 각 기능들을 연결한 결과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강점입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인간다운 능력일지도 모르겠네요. 정해진 규칙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카페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주문 꼭 받게 되죠. 샷은 추가하고 싶은데 또 너무 진한 건 싫다. 어떤가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AI 같은 순수한 논리 시스템은 이런 말 앞에서 그냥 오류가 나버릴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보이죠? AI는 그냥 문자 그대로 샷 추가 명령을 따를 뿐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어때요? 그 말 뒤에 숨은 의도를 읽어내죠. 아, 카페인은 더 필요한데 쓴맛은 싫으시구나 하고 파악해서는 그럼 혹시 좀 더 부드러운 원두로 내려드릴까요? 하고 제안하는 거죠. 사실 카페에서는 이런 판단이 필요한 순간들이 계속 생겨요. 마감 직전에 들어온 엄청 복잡한 주문이라던가 조용한 자리를 찾는 손님을 쓱 보고 딱 맞는 곳으로 안내해 준다거나 이런 건 규칙으로 정해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능력들이 AI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가치가 훨씬 더 커집니다. 왜 그런지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핵심 강점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 문맥을 읽어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고, 둘째, 추상화를 통해 큰 그림을 그리며, 셋째, 판단을 통해 규칙 너머의 진짜 의미를 봅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AI가 따라올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인간 대 AI의 구도가 아닐 겁니다. AI는 우리를 도와주는 강력한 조수, 파트너가 되는 거죠. AI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무엇을 할지 처리해주면 우리는 더 중요한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도구가 정교해지고 강력해질수록 그 도구를 손에 쥔 사람의 비전과 통찰력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걸요.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쓰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AI라는 정말 엄청난 도구가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인간적인 통찰력으로 이 도구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 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재고 관리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 정말 단순해 보이는 요청 하나가 사실 AI 시대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그 해답이 의외로 기술이 아닌 사람에게 있다는 것, 오늘 이 서점 이야기를 통해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건 바로 이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동네 서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요청이었죠. 재고 관리랑 매출 확인하는 프로그램. 딱 들어보면 어떠세요? 뭐 그렇게 복잡할 것 같진 않은 아주 간단한 프로젝트처럼 들리죠? 네, 처음엔 정말 간단해 보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질문 앞에서 모든 게 멈춰섰습니다. 대체 재고 관리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단순한 단어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의미를 찾아내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이 프로젝트의 성패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파트. 단순한 요청입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엔 그냥 재고랑 매출 얘기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AI한테 이거 만들어줘 라고 지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용자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알아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AI 시대에 일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AI는 우리가 시키는 건 뭐든지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도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원하는지 그 속마음까지 알아서 읽어주지는 못하거든요. 지시가 명확하지 않으면 AI는 그냥 바보 상자일 뿐이죠. 자, 두 번째 파트. 세계의 서로 다른 세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한번 탐정이 되어 보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진짜로 사용하게 될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은 각자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사람은요, 바로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분이죠.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서점주인 나 사장 씨입니다. 나 사장님은 이 바닥에서만 20년을 구르신 분이에요. 이분한테 시스템은 그냥 숫자 기록하는 장부가 아닙니다. 마치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서 수많은 계기판을 보듯이 우리 서점이 지금 잘 날고 있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모든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판을 원하셨던 거죠. 결국 나 사장님이 원했던 건 이 한마디로 딱 요약이 됩니다. 복잡한 기능 리스트가 아니었어요. 그냥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내 사업의 현황을 보여주는 큰 그림, 바로 그걸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점을 완전히 바꿔서 매일 카운터에서 이 시스템을 직접 손으로 만져야 할 사람을 만나볼게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대학생 김지권 씨입니다. 김지권 씨의 세상은 나 사장님하고는 정말 180도 달라요. 이분은 사업의 미래나 큰 그림에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분한테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지금 당장 손님들이 길게 줄 서 있는 이 바쁜 계산대 앞에서 실수 없이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는 거. 시스템은 믿음직한 망치나 드라이버 같은 작업 도구 그 자체여야 하는 거죠. 보세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다르죠. 사장님은 분석을 원하는데 직원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정확성을 원하는 겁니다. 관점이 이렇게나 다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직접 시스템을 만지지는 않지만 이 시스템 때문에 서점에서의 경험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이죠. 바로 이 서점의 오랜 단골 박 교수님입니다. 박 교수님 같은 단골 손님은 이런 걸 원해요.
아, 내가 지난번에 이런 책을 샀으니 이런 책도 좋아하겠구나 하고 알아서 추천해주는 그런 개인화된 경험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내 구매 기록이나 정보가 함부로 쓰이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도 하시는 거죠. 편리함과 프라이버시, 이 사이에서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필요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보여주죠. 사장님은 숲 전체, 아니 미래까지 내다보는 망원경이 필요한데 직원은 지금 당장 눈앞의 나무를 자세히 들여다볼 현미경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이 둘의 요구는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서로 막 부딪히는 요구들을 어떻게 하나로 잘 버무려서 제대로 된 시스템 기능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의 도구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그게 바로 유즈 케이스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사용자가 하고 싶은 일을 개발자가 해야 할 일 목록으로 번역해주는 똑똑한 통역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상적인 바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꿔주는 다리 역할인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판매 처리, 이거 매일 하는 거잖아요. 유즈 케이스는 이걸 그냥 계산이라고 퉁치지 않아요. 1번, 바코드를 찍는다. 그럼 시스템은 가격을 보여준다. 2번, 혹시 학생 할인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모든 단계를 하나하나 명확하게 정의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코드가 안 찍히네? 같은 예외 상황까지 전부 시나리오로 만들어두는 거죠. 자, 네 번째 파트, 보이지 않는 요구사항들입니다. 기능만 다 정하면 끝일까요? 천만에요. 진짜 고수와 하수를 가르는 건 바로 지금부터예요. 사용자들이 말로는 잘 표현하지 않지만 시스템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아주 미묘한 요소들 말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용자가 시스템이 좀 빨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이걸 그대로 AI한테 가서 야, 빠르게 만들어 라고 하면 AI가 뭐라고 할까요? 네? 얼마나 빠르게 만들까요? 빛의 속도로요? 이렇게 되묻지 않겠어요? 빠르다, 쉽다 같은 말은 사실 아무 의미 없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마법이 일어납니다. 이런 애매한 느낌들을 칼같이 측정할 수 있는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빠르다가 아니라 바코드 스캔 후 1초 안에 가격이 화면에 떠야 한다로. 사용하기 쉽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 직원이 30분 안에 교육을 마칠 수 있어야 한다로요. 이렇게 해야 AI도 알아듣고 나중에 우리가 제대로 만들었는지 테스트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보안은 엄청 튼튼하게 만들면 맨날 복잡한 비밀번호를 쳐야 해서 불편해지잖아요. 성능을 높이면 비용이 비싸지고요. 우리는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할지 우선순위에 따라 현명한 선택과 포기를 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파트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탐정처럼 파헤친 이 모든 조각들을 착착 맞춰서 AI나 개발자가 딱 보고 바로 일에 착수할 수 있는 명확하고 논리적인 최종 설계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여정의 지도예요.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주세요 라는 막연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사용자가 누군지 깊이 이해하고 그들이 뭘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심지어 얼마나 잘 해야 하는지 품질 목표까지 세워서 최종적으로 완벽한 지시서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AI와 제대로 협업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복잡한 시스템을 만드는 코딩은 AI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시스템을 사용할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진짜 문제를 공감하는 일은 과연 누가 해야 할까요? 기술이 모든 것을 자동화해주는 시대에 역설적에게도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야말로 그 어떤 AI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AI가 코드를 대신 써준다는 얘기 많이 들리죠? 그럼 이제 개발자는 뭘 해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 AI 시대의 시스템 설계에 대해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개발자는요, 단순히 코드를 쌓는 벽돌공이 아니라 전체 건물의 설계도를 그리는 건축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부적인 구현을 넘어 시스템 전체의 큰 그림을 보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오늘날 개발자의 진짜 가치는 코드를 막 빨리 치는
그 행위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복잡한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어떻게 명확한 시스템 구조로 바꿀 것인가,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할 진짜 문제, 바로 도메인을 깊이 이해하는 게 모든 설계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AI는 우리가 정해준 규칙에 따라 코드를 정말 잘 만들어주지만 그 규칙 자체를 정의하는 건 여전히 우리 개발자의 몫이니까요. 자, 그럼 이런 추상적인 얘기만 하면 좀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가상의 온라인 쇼핑몰을 하나 만들어 본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예시를 통해서 전체 설계 과정을 하나씩 따라가 볼 거예요. 자, 건축가로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건물의 뼈대가 될 청사진을 그리는 거죠. 시스템에서는 이걸 계층형 아키텍처라고 불러요. 복잡한 시스템을 관리하기 쉬운 여러 층으로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 층은요, 사용자가 직접 만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예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점은 같은 쇼핑몰이라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얼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객은 물건 사기 편한 화면이, 판매자는 재고 관리하기 편한 화면이 필요하겠죠? 배송 담당자나 관리자는 또 다른 화면이 필요하고요. 모두를 위한 완벽한 화면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아래층에는 쇼핑몰의 모든 규칙이 담겨있는 비즈니스 로직 계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바구니 담기 버튼을 딱 누르는 그 짧은 순간 시스템 내부에서는 재고는 있나? 할인 쿠폰은 적용되나? 배송비는 얼마지? 같은 수많은 규칙들이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바로 이 계층이 쇼핑몰의 진짜 두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아래층에는 모든 정보를 보관하는 거대한 창고, 데이터 접근 계층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데이터를 똑같은 방식으로 보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객의 개인정보는 철저한 보안이 생명이고, 자주 찾는 상품 정보는 속도가 빨라야 하고, 주문 데이터는 절대적인 정확성이 필요하죠. 각 데이터의 성격에 딱 맞는 최적의 보관 방법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이 계층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계층 구조에는 절대로 깨지면 안 되는 황금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존성. 그러니까 서로 기대는 방향이 항상 위에서 아래로 딱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거예요. 인터페이스는 비즈니스 로직을 알지만 비즈니스 로직은 어떤 인터페이스가 자기를 부르는지 전혀 몰라요. 이 규칙 덕분에 나중에 웹화면을 모바일 앱으로 싹 바꿔도 아래에 있는 비즈니스 로직이나 데이터는 전혀 건드릴 필요가 없는 아주 유연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제 건물의 뼈대를 세웠으니까 내부 인테리어를 디자인할 차례입니다. 현실 세계의 복잡한 개념들을 어떻게 코드의 세계로 옮겨올 것인지 바로 도메인 모델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그냥 이름이랑 가격만 있으면 되는 걸까요?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 뒤에 어마어마한 복잡성이 숨어 있습니다. 보통 상품 하면 왼쪽처럼 이름, 가격, 설명, 이 정도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실제 비즈니스의 세계로 들어가면 오른쪽처럼 카테고리, 옵션, 판매자별 재고, 심지어 배송 규칙까지 다 얽혀있는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 됩니다. 도메인 모델링을 한 바로 이 현실의 복잡함을 코드로 정확하게 담아내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모델링이라는 게 단순히 상품이나 고객 같은 덩어리들을 정의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객이 주문을 하고 판매자가 상품을 등록하고 그 주문이 배송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복잡한 상호작용과 관계를 정확하게 그려내는 게 진짜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세심하게 설계한 각 부분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함께 작동하는지 살펴볼 시간입니다. 마치 건물의 배관이나 전기 시스템처럼요. 모든 게 조화롭게 연결되어야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니까요. 고객이 결제하기 버튼을 딱 누르는 그 순간부터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시스템은 먼저 재고나 주소 같은 모든 정보를 검증해요. 그 다음 결제를 처리하고 성공하면 재고를 줄이고 판매자에게 알림을 보냅니다. 그럼 판매자는 물건을 포장하고 배송이 시작되면 고객은 배송 추적을 할 수 있게 되죠. 이 모든 과정에서 수많은 시스템들이 정말 완벽하게 협력해야만 합니다. 아니, 근데 이 엄청난 복잡성을 대체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도메인 주도 설계,
줄여서 DDD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제시하는 해법이 바로 바운디드 컨텍스트입니다. 쉽게 말해 거대한 쇼핑몰 시스템을 목적에 따라 논리적인 작은 단위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진 각 단위 안에서는 용어와 규칙이 명확하고 일관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쇼핑몰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죠. 고객이 물건을 사는 영역인 쇼핑 컨텍스트, 판매자가 상품을 관리하는 판매 관리 컨텍스트, 그리고 배송을 처리하는 물류 컨텍스트.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요, 각 컨텍스트마다 고객이나 상품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조금씩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잘게 쪼개진 시스템들은 어떻게 서로 대화를 할까요? 서로를 직접 부르는 대신에 마치 라디오 방송처럼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걸 널리 알리는 도메인 이벤트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 컨텍스트에서 자, 주문이 완료됐습니다 하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디오를 듣고 있던 판매 관리 컨텍스트는 아, 주문 들어왔네. 재고 줄여야겠다 하고 움직이고, 물류 컨텍스트는 오케이, 배송 준비해야지 하고 움직이는 거죠. 각 시스템은 서로의 속사정을 전혀 알 필요 없이 오직 주문 완료라는 공개된 이벤트 하나로 느슨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가 AI 시대의 개발자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워요. AI는 우리가 정해준 규칙, 즉 설계도를 코드로 옮기는 아주 훌륭한 벽돌공입니다. 하지만 그 설계도 자체를 그리는 일, 복잡한 비즈니스 세계를 분석하고 구조를 만드는 이 건축가의 역할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거예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라는 거. 개발자의 진짜 핵심 역량은요, 정말 복잡하고 어지러워 보이는 비즈니스 문제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고 그걸 명확하고 관리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내는 바로 그 능력에 있습니다. AI가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벽돌을 쌓아 올릴 텐데 여러분은 과연 어떤 청사진을 설계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한 아이디어를 슬라이드로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아마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뭐 하나 찾으려면 꼭꼭 숨겨놔서 미로 찾기 하는 것 같고 정작 중요한 기능은 안 보이고 쓸데없는 정보만 화면에 가득한 그런 앱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앱의 목표가 화면을 아예 보지 않게 만드는 거라면 어떨까요? 자,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관람객이 작품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미술관 앱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네, 바로 이게 핵심 과제입니다. 미술관처럼 조용하고 또 작품에 깊이 몰입해야 하는 환경이잖아요. 이럴 때 스마트폰 화면은 주인공이 되면 안 되거든요. 어디까지나 조연이어야 하는데 과연 이런 디지털 도구를 어떻게 디자인해야 할까요? 자, 그래서 저희가 가상의 아트 도슨트 앱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걸 설계하는 과정을 쭉 따라가 보면서 좋은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라는 게 단순히 버튼 예쁘게 놓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걸 한번 같이 느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우리가 상상해 볼 사용자는 주말에 미술관을 찾은 이관람 씨입니다. 이분의 입장에서 한번 이 여정을 따라가 볼게요. 자, 이 관람 시의 동선을 한번 보세요. 작품 앞에 서서 QR코드를 찍고 바로 스마트폰은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가이드에 귀를 기울이죠. 이 모든 과정이 정말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해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버벅거리거나 헷갈리는 순간 작품에 대한 몰입은 그냥 깨져버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디자인이 좀 더 깊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술관에 오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목적으로 오지는 않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그렇죠. 미술이 좀 궁금해서 온 입문자가 있을 거고요. 또 작품의 기법이나 배경까지 깊게 알고 싶은 애호가도 있겠죠. 심지어는 논문 자료를 찾으러 온 연구자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전혀 다른 세 부류의 사람들을 단 하나의 앱으로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죠. 자, 그럼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관람객 유형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작품의 종류에 따라서도 앱의 인터페이스는 완전히 달라져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화 작품을 감상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림을 볼 때 우리는 뭘 보죠? 맞아요. 바로 디테일입니다.
붓터치 하나, 색감 하나 놓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앱은 사용자의 눈을 대신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 줘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디오 가이드에서 왼쪽에 저 붓터치를 주목해 보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앱 화면이 자동으로 그 부분을 착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소리와 시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해요. 그런데 조각은 어떨까요? 조각은 평면이 아니죠. 3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입체물이잖아요. 당연히 앱도 이 사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각 작품을 볼 때는 앱에서 360도 디지털 모델을 돌려볼 수 있게 해줘야 해요.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까지. 심지어는 실제 공간에서 이쪽 각도에서 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하고 안내까지 해주면 금상첨화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비디오 아트는 어떨까요? 영상 예술이죠.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시간입니다. 모든 게 시간에 맞춰 흘러가니까요. 이 경우에는 오디오 해설이 영상의 타임라인과 정말 칼같이 맞아야 해요. 화면에서 어떤 장면이 나올 때 그 장면에 대한 설명이 정확히 그 타이밍에 나와야 하죠. 그래야만 관람객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의 의미를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관람객 유형도 다르고 작품 종류도 다 다른데 이 모든 복잡한 요구사항을 어떻게 하면 아주 단순하고 또 작품 감상에 전혀 방해가 안 되는 인터페이스 하나에 녹여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정보의 위계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1차 정보는요. 작품 이름, 작가, 그리고 오디오 재생 버튼처럼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것들만 화면에 항상 보이게 두는 겁니다. 그 다음 2차 정보, 작품에 대한 상세 설명이나 구간 이동, 확대 기능 같은 것들이요. 이건 중요하긴 하지만 화면을 항상 차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화면을 한번 가볍게 탭했을 때만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차 정보, 작가의 생애나 다른 관련 작품 정보 같은 더 깊이 파고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정보들이죠. 이런 것들은 아예 별도 메뉴 안으로 싹 집어넣어서 메인 화면은 최대한 깔끔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야 집중이 잘 되겠죠. 여기에 미술관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위한 배려가 더해집니다. 어두운 곳에서 눈부시지 않게 다크 모드는 기본이고요. 갑자기 알림이 울려서 정적을 깨면 안 되니까 소리나 진동은 당연히 꺼야죠. 또 한 손으로 작품을 가리키거나 팜플렛을 들고 있을 수 있으니 모든 버튼은 한 손 조작이 편하게 배치해야 하고요. 아,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데 15초 되감기 버튼. 잠시 다른 생각하다가 해설 놓쳤을 때 정말 필요하겠죠?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명언이 있죠? 화면 디자인은 단순히 버튼과 글자를 배열하는 게 아니다. 사용자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결국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의 경험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요즘 AI가 UI도 다 만들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조용한 미술관에서 한 사람이 왜 가만히 서서 그림 한 점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건 결국 사람의 몫일 겁니다. 바로 그 공감에서 진짜 좋은 디자인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미술관 앱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정신없이 바쁜 식당 주방이라던가 아니면 수많은 관객이 함께하는 콘서트홀 같은 아주 특별한 환경들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는 또 어떤 완전히 다른 형태의 앱 디자인이 필요하게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진짜 기가 막힌 앱 아이디어가 떠오른 적 있으시죠? 근데 코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리가 아파오죠? 괜찮아요. 오늘은 바로 그 코딩 한 줄 없이 AI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앱 설계도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이 바로 건축가가 되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지도 몰라요. AI한테 야, 앱 하나 뚝딱 만들어봐. 이렇게 그냥 툭 던졌는데 결과물은 완전 엉망진창. 이 슬라이드에 나온 말 그대로예요. 이미지 업로드는 안 되고 공유는 거의 재앙 수준이고. 근데요, 이게 AI 탓이 아니었다는 거죠. 문제는 바로 저의 그리고 우리의 애매모호한 요청이었던 겁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한순간에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바로 이게 그냥 앱 만들어줘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건축가한테 가서 저기요, 그냥 멋진 집 하나 지어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방은 몇 개 필요한지, 부엌은 어떻게 할 건지 아무것도 말 안 하고요.
상상이 가시나요? 앱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도 명확한 설계도가 없으면 그냥 허공에 떠다니는 생각일 뿐이에요. 자, 보세요. 왼쪽처럼 그냥 글쓰기 앱 만들어줘 라고 막연하게 생각만 하면요. 결과물은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고치고 또 고치고 끝이 없죠. 하지만 오른쪽처럼 사용자가 글을 어떻게 쓰고 저장하고 공유할지 명확한 설계도를 딱 가지고 시작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착착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기반이 생기는 겁니다. 이 차이 엄청나죠? 자, 그럼 이 중요한 설계도를 도대체 어떻게 만드냐고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API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벌써부터 막 기술 용어 나온다고 겁먹지 마세요. 전혀 어렵지 않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설계도인 API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건 정말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앱이 어떻게 작동할 건지 그 규칙을 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사용 설명서 같은 거죠. 아니,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이름도 길다. 이 API라는 게 대체 뭘까요? 여러분, 카페에 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메뉴판이 있죠? 우리는 그 메뉴판을 보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라고 명확하게 주문을 하잖아요. 그럼 직원은 그 주문을 받고 정확하게 커피를 만들어줘요. API가 바로 그 메뉴판이에요.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요청들을 딱 정해놓은 메뉴판인 거죠. 글쓰기, 글 삭제하기 같은 메뉴들이요. 그래야 앱이 혼란 없이 주문대로 착착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럼 이 앱 메뉴판 AI랑 어떻게 만드냐고요? 자, 3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사용자가 우리 앱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그냥 쭉 적어보는 거예요. 색을 쓰기, 쓴 글 지우기, 댓글 달기 이런 식으로요. 둘째, 이 목록을 AI한테 주면서 이걸로 API 설계 좀 해줘 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 셋째, AI가 알아서 기술적인 메뉴판을 쫙 만들어줍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럼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걸 보세요. 우리가 그냥 말로 썼던 색을 작성하기가 포스트/다큐먼트라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전문 용어로 딱 바뀌었죠? 이게 바로 우리의 아이디어가 실제 코드로 변환되는 마법 같은 첫 단계인 겁니다. 자, 첫 번째 설계도는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이에요. 바로 데이터베이스 설계인데요. 이건 우리 앱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또 뭘까요? 이것도 아주 쉬운 비유로 한 번에 이해시켜 드릴게요. 데이터베이스는요, 앱의 아주 똑똑한 정리함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집에 옷은 옷장에 놓고 책은 책꽂이에 꽂아두잖아요. 그것처럼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 정보는 사용자 서랍에, 글 내용은 글 보관함에 이렇게 착착 종류별로 정리해서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필요할 때 바로바로 꺼내 쓸 수 있겠죠? 이 정리함을 만드는 것도 API랑 똑같아요. 아주 간단한 3단계입니다. 첫째, 우리 앱이 저장해야 할 정보가 뭔지 쭉 나열해요. 사용자 이메일, 글 제목, 첨부 파일 이런 것들이요. 둘째, 이걸 AI한테 주면서 이 정보들을 담을 정리함을 만들어줘 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AI가 아주 체계적인 정리함 구조를 뚝딱 만들어줍니다. AI한테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있잖아, 내가 저장할 게 사용자 정보랑 글 정보, 그리고 첨부 파일이거든? 이걸로 데이터베이스 정리함 좀 설계해 줄래? 어때요? 하나도 애매하지 않고 아주 명확하죠? 그러면 AI가 이런 식으로 실제 코드를 뱉어내요. 유저스라는 이름의 사용자 정보 정리함, 그리고 더큐먼츠라는 이름의 글 정보 정리함을 만드는 코드예요. 보세요. 우리의 명확한 요청 하나가 이렇게 강력한 결과물로 탄생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관계라는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의 사용자가 글을 여러 개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사용자 정리함이랑 글 정리함을 서로 연결해 놔야겠죠? 그래야 이 글은 누가 썼지? 하고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마치 어떤 작가가 어떤 책들을 썼는지 연결해 놓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든 이 두 개의 설계도, API라는 메뉴판과 데이터베이스라는 정리함이 실제로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민수 씨가 있다고 칩시다.
민수 씨가 우리 앱에 처음 가입을 하고 오늘의 기분이라는 글을 써요. 사진도 한 장 첨부하고요. 일단 임시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글을 다듬어서 최종 발행을 합니다. 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단계에서 민수 씨가 글을 다 쓰고 저장 버튼을 딱 누르는 그 순간 앱은 우리가 만들어둔 API 메뉴판을 보고 post/document, 즉 새로운 글을 저장해 라는 주문을 외칩니다. 그럼 이 주문이 데이터베이스라는 정미함에 전달돼서 민수 씨의 글이 안전하게 착 하고 저장되는 거예요. 아하,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그럼 이 모든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여러분과 AI의 역할 분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로 건축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지을지 큰 그림과 비전을 제시하는 건축가예요. 사용자가 뭘 할 수 있어야 하는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는지 이런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AI는 그 설계도를 받아서 튼튼하게 벽돌을 쌓아 올리는 아주 유능한 건축업자가 되어주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만들게 될 앱의 퀄리티는 여러분의 질문 퀄리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냥 앱 하나 만들어줘 라고 말하지 마세요. 대신 이런 사용자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도록 설계해야 할까요?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집요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코딩 전에 구조를 설계하는 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지도를 챙기는 것과 같아요. AI는 정말 똑똑한 최신 내비게이션이 되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디로 갈지, 그 목적지를 정하는 건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바로 운전대를 잡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은 머릿속 아이디어를 현실로 가져올 수 있는 설계도를 그리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손에 그 설계도가 쥐어져 있어요. 이제 무엇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AI한테 간단한 코드 짜달라고 하는 건 이제 다들 해보셨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프로젝트 전체의 시스템 아키텍처, 이 거대한 청사진에 AI와 함께 그리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비유가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이 복잡한 설계도를 말귀는 기가 막히게 알아듣지만 또 지독할 정도로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는 외국인 같은 AI에게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모든 건 이 번역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먼저 이 번역의 문제가 대체 뭔지 진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AI와 완벽하게 소통하는 기술을 배우고 실제 설계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구축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전문가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거 아마 경험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AI한테 뭔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너무 뻔하거나 아예 쓸모없는 결과가 나와서 에이, 아직 멀었네 하고 창 닫아버린 경험.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네, 보세요. 이 차이 정말 극명하죠?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왼쪽처럼 그냥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만들어줘 라고 툭 던지면 AI가 내놓을 수 있는 건 그냥 평범한 투두 리스트 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맥락을 딱 짚어주는 순간 AI의 대답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생각을 좀 바꿔야 해요. AI를 그냥 뭐든 다 해주는 요술램프가 아니라 천재적이긴 한데 엄청나게 깐깐하고 직설적인 번역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그 번역가와 완벽하게 소통할 수 있는 도구 상자를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핵심은 딱 이 세 가지입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설계 의도를 AI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핵심 원칙이죠. 첫째, 풍부한 맥락으로 배경 스토리를 알려주고, 둘째, 명확한 제약 조건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을 그어주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시를 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원칙, 풍부한 맥락의 힘입니다. 그냥 시스템 만들어줘가 아니라 우리는 30명짜리 회사고 프로젝트를 동시에 8개씩 돌려 개발, 디자인, QA팀이 있고 2주 단위로 스프린트를 해.
근데 클라이언트가 자꾸 뭘 바꿔달라고 하고 갑자기 터지는 급한 일도 많아. 이렇게 구체적인 우리 회사 사정을 다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AI는 그냥 툴이 아니라 우리 팀의 상황을 이해하는 컨설턴트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하고 제약 조건을 나열하기만 하면 AI가 헷갈려요. 보시는 것처럼 우선순위를 정해줘야 합니다. 이건 법이라 무조건 지켜야 해. 이건 우리 팀 번아웃 막으려면 꼭 필요해. 그리고 이건 나중에 확장을 생각하면 좋겠어. 이렇게 중요도를 나눠서 알려줘야 AI가 현실적이고 똑똑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는요, 사실 뜬구름 잡는 얘기는 잘 못 알아들어요. 대신 이런 구체적인 상황극, 시나리오를 던져주면 기가 막히게 이해합니다. 경험 없는 신입한테 일 줄 땐 어떻게 하지? 다 만들어가는데 갑자기 클라이언트가 엎으면? 급한 머그 터졌는데 담당자가 바쁘면 어떡하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던져주면 AI는 단순 기능을 넘어 이런 예외 상황까지 처리할 수 있는 훨씬 더 단단한 설계를 내놓게 됩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소통하는 법을 익혔으니까 본격적으로 판을 키워보죠. AI한테 코드 몇 줄 받아내는 수준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뼈대, 즉 아키텍처라는 거대한 청사진을 그려달라고 요구하는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전체 아키텍처를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로 설계해줘. 이 한 문장은 단순히 기능 목록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각 기능들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도 필요할 땐 서로 착착 연결되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려달라는 요구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AI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핵심 기능 단위로 쪼개서 제안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업무 할당, 스케줄 관리 같은 것들이 각각 독립된 서비스가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강력하냐면요. 레고 블럭처럼 각 부분을 따로 만들고 고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서 시스템 전체가 훨씬 유연해지고 나중에 확장하기에도 정말 좋아집니다. 자, 건물의 골격이 정해졌으니 이제 그 안에 데이터를 어떻게 쌓을지 정해야겠죠. 더 깊숙이 들어가서 데이터 구조를 설계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시스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관계형 모델로 한번 짜죠. 이렇게요. 그럼 AI는 우리가 처음에 줬던 30명 규모의 애자일 팀이라는 그 맥락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프로젝트, 팀원, 업무 같은 핵심 테이블들을 만들고 그 관계까지 정의해 줍니다. 우리 시스템의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고 서로 연결될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계도를 얻게 되는 거죠. 구조도 잡았고 데이터 모델도 나왔어요. 그럼 이제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실제 코드가 어떤 모양을 가져야 하는지, 그러니까 클래스들은 어떻게 구성되고 각각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AI에게 직접 물어보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그냥 구조만 짜달라는 걸 넘어서 아주 전문적인 요구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코드는 솔리드 원칙을 꼭 지켜서 짜주고 업무 상태가 바뀔 땐 스테이트 패턴을, 업무 종류가 다양하니까 스트래티지 패턴을 적용해줘 와 같이 말이죠. 이건 AI가 그냥 코드를 뱉어내는 게 아니라 코드의 품질과 나중에 유지보수까지 고려해서 설계하도록 우리가 직접 지시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모든 기술들이 어떻게 하나의 강력한 프로세스로 합쳐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AI를 그냥 가끔 쓰는 도구가 아니라 설계 과정 전체의 파트너로 만드는 자동화된 워크플로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맨 처음 아이디어가 담긴 인터뷰 노트에서 시작해서 AI가 요구사항을 싹 정리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개발 우선순위까지 제안합니다. 그리고 초기 설계안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4단계. 우리 인간 전문가가 이걸 보고 피드백을 주면 AI가 그걸 받아서 설계를 더 좋게 개선하는 이 순환 구조,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첫 단계부터 AI는 정말 강력한 조력자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뒤죽박죽 섞여 있는 회의록이나 인터뷰 녹취록 같은 걸 던져주면 AI가 이걸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적 요구사항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놓쳤던 내용 속의 모순점까지 찾아내서 알려주기도 하죠. 그리고 이 전체 파이프라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4단계 반복적인 피드백과 개선 과정입니다. AI가 처음 내놓은 초안이 완벽할 리가 없죠. 우리 인간 전문가의 경험과 통찰력으로 이 부분은 좀 부족한데?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라고 지적하고 피드백을 주면 AI는 그걸 학습해서 설계를 점점 더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과연 AI 시대의 개발자의 역할은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AI 시대 개발자의 새로운 핵심 역량. 내 머릿속에 있는 그 복잡하고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AI가 오해 없이 실행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조적인 언어로 번역해주는 능력. 바로 이 능력이 우리를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로 만들어줄 겁니다. 결국 AI는 우리의 능력을 몇 배, 몇십 배로 증폭시켜주는 정말 강력한 도구예요. 하지만 그 도구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지,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정교하게 사용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가 정말 괜찮은지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건 여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 인간 전문가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AI는 여러분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새로운 설계 파트너입니다. 이 똑똑하고 강력한 파트너와 함께 여러분은 과연 어떤 미래를 설계하고 창조하시겠습니까? 그 가능성은 오직 여러분의 상상력에 알려 있습니다. 자, 이제 AI가 우리 코드를 대신 써주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 개발자들은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왜 코드 한 줄 한 줄의 퀄리티보다 이 전체 시스템의 설계 품질이 훨씬 더 중요해졌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시죠.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AI가 진짜 완벽한 코드를 순식간에 뚝딱 만들어낸다면 우리 인간 개발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그 가치를 찾아야 할까요? 아마 그 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개발자라면 진짜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끔찍한 상황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네, 저는 이걸 통합의 악몽이라고 부릅니다. 자,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새로운 학습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LMS를 만드는 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아주 실력 좋은 개발자 5명이 팀을 이뤄서 각자 다른 모듈을 맡았어요. 어때요? 시작은 아주 순조로워 보이죠? 먼저 강의 모듈을 맡은 개발자. 와, 일을 정말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코드는 엄청 깔끔하고 효율적이고요. 누가 봐도 이건 A+급 코드예요. 학생 모듈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개발자가 맡았는데 여기도 코드 품질은 그야말로 A+입니다. 그럼 과제 모듈은 어떨까요? 뭐 예상하셨겠지만 이것도 당연히 A+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모듈만 딱 떼어놓고 보면 모든 게 완벽한 거예요. 모든 코드 리뷰에서 최고점을 받고 통과했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 완벽했던 모듈들을 하나로 합치려고 하니까 완전 대혼란이 시작되는 거죠. 알고 보니 강의 모듈은 사용자 인증 방식을 1번으로 쓰고 학생 모듈은 2번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디 체계도 다르고 데이터 구조도 제각각이고 서로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나무 하나하나는 모두 건강한데 숲 전체의 생태계는 불안정하다. 우리는 그동안 개별 코드라는 나무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전체 시스템이라는 숲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완전히 새로운 문화가 필요합니다. 이미 다 만들어진 벽돌 하나하나를 검사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집을 짓기 전에 그 청사진부터 다 같이 펼쳐놓고 리뷰하는 문화 말이에요. 그럼 설계 리뷰 문화라는 게 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코드 한 줄 짜기 전에 먼저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왜 만드는지,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를요. 모든 부품이 처음부터 똑같은 설계도를 보고 만들어지도록 약속하는 거죠. 효과적인 설계 피드백을 위해서는 딱 3가지 핵심 질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의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기능, 사용자한테 정말 필요한가? 둘째, 연결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듈이 다른 시스템이랑 잘 붙을 수 있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장성을 고민해야죠. 나중에 시스템이 커져도 이 설계가 버틸 수 있을까? 이 3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넣어둬야 합니다. 결국 이건 우리가 던지는 질문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전처럼 코드 레벨에서 이 함수 왜 이렇게 짰어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설계 레벨에서 이 기능이 사용자에게 어떤 가치를 주나요? 라고 묻는 거죠. 어떻게 해서 왜로 관점이 완전히 이동하는 겁니다. 자, 이론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실제로 어떻게 하냐고요?
이제 명확한 협업을 도와줄 아주 쓸만한 현대적인 설계 도구들을 좀 살펴볼게요. 핵심은 바로 문서화입니다. 요즘 설계 문서화를 할 때 정말 강력한 삼총사가 있어요. 바로 노션, 피그잼, 그리고 머메이드인데요. 얘네들이 각각 프로젝트의 뇌, 지도, 그리고 기술 설계도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먼저 노션. 이건 그냥 프로젝트에 살아있는 위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사용자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API 설계까지 모든 정보를 한 곳에 쫙 모아두고 서로 연결해서 팀원 모두가 언제나 같은 정보를 보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다음은 피그잼입니다. 피그잼은 복잡한 아이디어를 눈에 보이게 직관적으로 만드는 마법 같은 툴이죠. 전체 시스템 아키텍처나 사용자의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각적으로 쭉 그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팀원 모두가 큰 그림을 한눈에 파악하게 돼서 설계 리뷰가 훨씬 더 쉬워지고 빨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머메이드. 이건 진짜 혁신적인데요. 다이어그램을 코드로 그리는 방식입니다. 덕분에 복잡한 기술 아키텍처를 우리가 쓰는 코드처럼 버전 관리하고 언제나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서는 더 이상 그냥 죽은 파일이 아니라 개발 과정에 살아있는 일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AI를 다시 이야기의 중심으로 가져와 볼게요. 하지만 이번에는 AI가 코드 짜주는 애가 아니라 여러분의 새로운 파트너, 바로 AI 설계 어시스턴트로서 말이죠. 여러분의 AI 설계 파트너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쓴 설계 문서에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을 찾아내기도 하고요. 이런 설계는 어때요? 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안하기도 하죠. 심지어 특정 사용자 입장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우리가 놓칠 뻔한 예외 상황까지 콕 집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AI에게 더 나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냥 이 설계 괜찮아? 이렇게 뭉뚱그려 묻지 말고요. 100명의 동시 사용자가 있는 작은 교육기관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설계에서 병목 현상이 생길 만한 곳이 어디일까? 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거죠. 이렇게 맥락이 풍부한 질문이야말로 진짜 가치 있는 피드백을 끌어냅니다. 결국 핵심은 파트너십이에요. AI는 지치지도 않고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내고 우리 인간은 그 분석 결과에 맥락과 창의성을 더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죠. 각자의 강점을 최대로 활용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협업 아니겠어요?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미래에도 살아남는 개발자로 만들어줍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의 진짜 가치는 여러분이 짜는 그 코드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는 그 설계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말 멋지게 요약해줍니다. 좋은 설계가 좋은 코드를 만든다. 당신의 설계 실력이야말로 AI를 당신의 대체제가 아닌 강력한 도구로 만드는 것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설계를 입력값으로 줘야 AI도 더 좋은 코드를 결과물로 내놓겠죠. 결국 모든 건 여러분의 설계 품질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머지않아 여러분의 코드는 AI가 생성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시겠습니까?